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전 세계가 서서히 극복해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걱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런 때입니다. 미래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같은 돌발 변수 말고 어떤 게 또 변수가 되고 위험 요인이 될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의 문제, 이걸 꽤 많은 전문가들은 중요한 문제로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령화가 세계를 이끈 추세였지만 이게 또 항상 고령화는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룬 최근에 책이 한 권 있어서 이 책을 분석한 분과 함께 인터뷰 나누면서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 개막했는데 2021년인데 유로 2020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그 속사정을 또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예. 오늘은 코스피 시장은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비슷한 폭으로 빨간색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 시장 상황도 궁금하지만 또 오늘 새벽에 연준의 FOMC 발표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KB증권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회의 내용이 발표가 됐을 텐데 어떤 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시장은 매파적이라고 생각보다 좀 공격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예상을 사실 이번에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점도표 정도가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었는데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건 맞는데 두 번 정도 올릴 걸로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0.5에서 0.75%가 되겠죠. 그리고 성장률도 상향 조정했고 물가와 금리 전망도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그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게 PC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PC 물가 전망이 기존에 3월 달에 했던 전망은 2.4% 상승이었는데 이거를 3.4%로 1%포인트나 아주 크게 올려잡았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0.1씩 올려서 2.1, 2.2% 이렇게 금리 전망, 물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봤군요. 네, 올해가 3.4, 예. 내년이 2.1, 그 후해가 2.2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해놨고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이전 전망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동안에 계속 뭐 일시적일 거다라고는 했지만 좀 많이 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번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올해는 3.4%에서 내년이 2.1로 일단 내려가니까 뭐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올해 많이 물가 오른 건 작년에 물가가 엉망이었으니까 많이 낮았으니까 네. 이게 뭐 3.4가 나오든 3.5가 나오든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네네. 이제 우리의 걱정 관심사는 앞으로 그 이후에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도 물가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올라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냐가 궁금한데 네네. 2.1이나 2.2 정도 연준이 예상하는 이 숫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다소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유가라든가 웬만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기도 했지만 또 그 정부가 지원금이 많아서 일자리도 잘 안 나오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미국 쪽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주거비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돼서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석학분들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위험이 좀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네. 부분들은 연준이 계속 좀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의 그림은 시장에서는 물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일시적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미리 먼저 하고 있었고 그렇죠. 연준은 괜찮아 하다가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물론 네네, 괜찮다는 맞습니다. 말은 하는데 살짝 연준도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동안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꽤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걸로 해서 시장하고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고요. 예.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산 매입의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있는 FOMC 7월 말에 있는데요. 그때는 테이퍼링 논의를 아마 명확하게 시작할 거다라고 예고를 오늘 한 걸로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관심이 테이퍼링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가져갈 건가 쪽으로 관심은 좀 이동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는 아까 시장하고의 생각은 좀 좁혀졌지만 그래도 연준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자기 주장을 반복할 거야라고 예.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어쨌든 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우리 생각이랑 비슷하네 이제 이러면서 시장이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거죠. 어제 미국의 S&P 500 지수가 0.5%밖에 하락을 안 했고요.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무려 8bp가 올라서 1.58%로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제 올랐는데도 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 나스닥 주가는 0.2%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미 2023년 말까지 3번 인상하고 네. 2024년 말까지 추가로 또 3번 인상하는 거를 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아까 채권시장은 뭐 그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예. 주식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그런 결과를 반영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게 어떤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까? 혹시 뭐 투자 전략이랄까요? 뭐 어떻게 네네. 투자를 생각하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돈을 많이 안 잃을 수 있는지. 네, 채권시장하고 네.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시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더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장기금리는 저희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되고 또 하반기에는 아마 기업의 이익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좀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 성장이 좀 희소한 시대가 되겠죠. 다시 저성장. 예. 뭐 저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상반기엔 기업 이익이 뭐 50%씩 늘어나고 이런 게 아주 뭐 부지기수였는데 네네. 이제 하반기에는 꼭 그렇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고 성과가 좋았다면 하반기에는 그동안 한참 쉬었던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친환경 주식이라든가 뭐 자동차,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뭐 게임, 뭐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은 아까 단기적으로 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는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10%의 조정을 현금을 마련해서 준비한다라는 하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안 오른 성장주를 잘 교체 매매하거나 예. 추가로 더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연준은 이제 회복도 되고 성장도 좀 생각보다는 될 것 같아라는 쪽으로 돌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내비쳤지만 네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또는 시장이 보기에는 그래도 성장이 희귀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장이 희귀하다는 뜻이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서 예. 사실 성장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싼 기업을 찾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가치주가 좋았던 거죠 상반기 내내.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 성장이 모두 다 성장을 했고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고 예. 더 이상 싼 주식들은 또 뭐랄까요? 코스피의 이 PER은 이미 12배, 11배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싼 주식들은 또 많아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성장하는 주식들 더 찾아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뭐 중국의 부상이다, 고령화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선택과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고령화도 아닐 것이고 저물가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저금리도 아닐 것이다라는 독특한 주장을 한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책을 읽으셨는데 꽤 괜찮았으니 한번 손경제 청취자들께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꺼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인구 대역전이라는 두꺼운 외국 서적인 것 같던데 이 저자는 누굽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이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찰스 구타트라는 거시 금융 분야에서는 약간 세계적인 학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분 나이가 1936년생이세요. 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우리 헨리 키신저 같은 네. 이제 뭔가 연세 많이 드시면서도 한 전설 역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대역전이라고 하면 이제는 뭔가 흐름이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했던 거는 한 나라 안에서의 인구 변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령화가 된다든가 저출산이 된다든가. 근데 이 책의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글로벌 차원의 변동을 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인구 변동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인구 변동이 거시 금융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이제 약간 새로운 점인 거죠. 그럼 두 개 다 여쭤봐야 되겠네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게 이제 이 책의 요점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글로벌 하기에는 인구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예컨대 불평등이 커집니다. 네. 근데 1990년경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잘 벌었던 세계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그게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를 합니다. 아하, 그랬죠. 예. 근데 중국 그리고 실은 인도도 넓게 보면 합류했던 건데요. 네. 근데 그 인구가 기존 자본주의 인구를 다 합친 것만큼 비슷합니다. 많았죠. 일종이니까 자본주의 인구가 예. 2배가 된 거죠, 일종의.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방식으로 노동자 공급이 일종의 많았다. 그 전에 한 15억 명 됐었는데 중국이 가담하면서 30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중국 동유럽 국가들 포함해서. 예. 전 세계에서 공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숫자가 세계로 보면 지구 전체로 보면 그렇죠. 갑자기 2배가 됐다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이제 불평등과 관련된 논의는 학계에서 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중국의 부상이 전 세계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데 지금 이 책의 새로운 점은 저도 이제 참 놀라운 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금융을 그걸로 설명한다는 거죠. 글로벌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문제, 네. 어떤 이제 물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럼 거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책은 크게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세계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중국이 전부는 아니지만 동유럽 국가 포함해서 네. 이제 그냥 핵심은 중국이었으니까 뭐 중국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서 예. 그렇게 세계화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부양비가 점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점점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 네. 근데 이제 아직 고령화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앞으로 90년대 이전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대략 한 30년인 거죠. 그때는 이른바 젊은 인구가 많았죠. 그나마.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놀라웠던 표현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을 하면 디플레이션적이고 부양비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디플레가 온다. 디플레이션적이고. 예. 우리가 이제 인구를 금융으로 설명하는 거를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표현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 단락을 이제 이 책의 특징입니다. 방금 그 표현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 그래서 일종의 노동자는 일종의 생산 세대고 어르신들은 소비 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에서 네네.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물가가 하락하고 네. 소비가 생산보다 많으면 물가가 인상되는 건데 그래서 1990년대 경부터 최근까지 네. 전 세계적인 저물가 저금리 현상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게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네. 열심히 공장에 가서 만들기는 많이 하는. 그러나 뭐 퇴근하고 나면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만들기만 많이 하니까 공급이 많아서 물가가 많은 것이고 이제 인구가 그럼 다시 고령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 만드는 분들은 부족한데 쓰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쓰는 분들은 많아지는 세대가 오면 그때는 공급은 약해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인플레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인플레라든가 금리 문제는 예,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건 이제 화폐 금융적 현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비롯해서 화폐를 막 찍었는데 예. 그러면 원래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다 이제 글로벌 저물가 현상 또 이제 저금리 현상. 그래서 돈은 엄청 많이 찍었는데 왜 인플레는 안 오지? 왜 인플레는 안 오지? 저도 이제 실은 그냥 평소 궁금하기만 하고 아. 따로 이제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이분은 그거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정책 차원에서 뭐 통화를 많이 찍냐 아니냐로 결정됐지만 예. 더 거대하게는 그 이제 이 인구의 구조가 그 노동하는 인구가 더 많은지 부양받는 인구가 더 많은지 네, 네. 그 관계에 따라서 저금리 저물가가 됐다가 이제 반대로 역전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면 예.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가 되면 이제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네. 안 그래도 이제 인플레 온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그 외국에 있는 분들도 왜 인플레 오냐고 물어보면 이제 싼 노동력, 젊은 노동력이 없어요. 중국도 인건비 올라가는 이유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게 만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더군요. 네. 아, 여기서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중국 경제에서 흔히 이제 뭐 지금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리쇼어링 같은 것도 다시 있는데 네. 리쇼어링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건비 상승입니다. 중국 가봐야 안 싸니까. 예, 근데 중국 인건비가 상승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경입니다. 그때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통 불리는 예. 이제 그 젊은 노동 인구, 노동자 연령대 인구가 그때 이제 좀 한계치에 달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점 어르신들도 좀 비중이 높아지고 어허. 그래서 그 2010년 즈음부터 중국의 인건비가 이제 꽤 많이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부족해지고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 인건비 올라간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같은 원리로 물가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노인들이 많아지면 노인들은 별로 생산도 기여를 안 하고 물론 젊을 때 많이 하셨지만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노인 되면 뭐 사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래서 소비도 사실은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걸요. 뭐 나이 들어보세요. 뭐 좀 사고 싶은가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채기 주장처럼 다들 고령화가 되면 일하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노인들은 그동안 이제 벌어둔 돈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좀 독특합니다만 그분들은 소비를 많이 할 거다. 그러니 생산이 적고 소비가 많으면 인플레지라고 하는 논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게 옳고 저렇게 되면 저게 옳아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크게 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생애 주기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 네. 보통은 젊었을 때 저축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저축한 걸 소비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연금도 그렇고 이제 금융상품들도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금융상품을 젊었을 때 금융상품을 소비하고 연세 드신 다음에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들은 좀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큰 틀로 보면 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써왔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예, 여기서 이제 되게 저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게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네.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네. 근데 앞으로 30년간 금리가 올라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네.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부채 조달 비용이 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코로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단기적 상황으로 보면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바람직한 거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이 적거든요. 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인 거고. 전 세계에서 네.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네. 일본은 GDP 230% 정도가 지금 정부 부채거든요. 정부 부채죠. 예. 그러면 아마도 이 저자의 전망이 사실이라면 네. 일본은 어마어마한 위기의 국면을 맞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금 걷어서 반 이상을 이자로만 내고 쓸 그렇죠. 돈 지금도 없을 꽤 많이 테니까. 내고 있는데 네. 재정의 4분의 1인가 아마 그 정도로 그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거의 한 2배, 3배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실은 이제 어떤 저금리라는 게 영원히 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동안 30년 있었던 저금리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제부터 감긴다. 예, 그게 이제 물론 뭐 미래는 어느 정도 가봐야 알고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현재가 영원히 간다라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촌 전체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쓴 책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 구조를 아마 살짝 뒤따라가는 나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부터는 고령화가 걱정인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고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선진국들이 현재 저희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심한데 네. 다만 속도는 고령화 속도 네. 그 어떤 한정된 기간 안에 되는 거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예. 일본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빨랐는데 한국이 더 빠른 거죠. 예. 그러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생산하는 분이 10명이다가 어르신이 5명이었으면 네. 10명이 5명을 부양하던 건데 예. 거꾸로 생산하는 사람은 5명이 되고 이제는 어르신이 10명이 되면 예. 핵심은 증세 효과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왜요? 왜냐하면 10명이 돈을 벌고 5명을 부양하다가 네. 5명이 돈을 벌고 10명을 부양하니까 예. 한 4배의 증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세금을 누가 내는데요? 돈 버는 분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가 돈을 벌 텐데. 소수가 돈을 버니까 그분들이 자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배율이 올라가게 되는 무겁다. 거죠. 세금 예. 부담이. 예. 10명이 1명 부담하는 것보다 10명이 2명 부담하는 게 그렇겠죠. 그게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산성을 올린다 하더라도 어려울 그러니까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고령화가 되면 그 자체가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금리 같이 오르고 올라가면 물가 오르는 건 또 필연적이니 예. 야 이거 안전벨트 잘 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대책을 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뭔가 현재에서도 이러저런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더 무서운 얘기네요. 예, 찰스 구다트의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 최병천 전 서울시 보좌관의 분석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밤잠 못 주무시는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유로 2020, 유로 2020 미니 월드컵이 개막되는데 또 이 축구와 관련한 뒤에서 돌아가는 돈 이야기, 스포츠를 빙자한 경제 이야기, 축구 이야기이긴 한데 축구 선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 이야기 스포노믹스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로 2020은 2020년에 해야지 왜 2021년에 합니까? 라는 게 제일 일단 궁금하긴 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 때문에. 오프닝 때 잠깐 말씀하시던데 원래 이번 대회 같은 경우 1년 전인 2020년 6월 12일에 개막식이 열렸어야 돼요. 네. 개막 경기가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작년 3월 중순에 대회를 1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넘어왔군요. 근데 문제는 예. 이 1년 연기한다는 결정이 대회 개막 3개월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예.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번졌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대회 개막 3개월 전이면요. 유로 대회를 개최하는 유럽 축구 연맹 줄여서 웨파라고 부르는데 네. 이 웨파에 스폰서 비용을 내고 예. 대회 로고 휘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홍보물들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들, 얻은 기업들이 네. 이미 상품과 홍보물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머그컵을 만드는 회사가 다만 다 2020으로 찍어놨군요. 2020으로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장에 팔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4년에 번씩 한 번 하죠. 하는 건다면서요? 네. 어. 근데 대회가 유로 2021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상품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도 그렇고 네. 2021 하고 나면 다음번에 4년 후는 2025에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2020에 하기로 했다가 잠깐 한 삐끗 한 거니까 그냥 한 걸로 치고 2024에 해야 되는 건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민하겠네요. 있는데 그 다음 예. 대회는 그대로 뭐 원래대로 그냥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2024에 상황이에요. 하는 네. 걸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스폰서들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니까. 상품 폐기 비용 들죠. 상품 새로 제작하는 비용 들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음료 회사 같은 경우는 네. 3개월 전이면 대회 기간 때까지 틀 CF, TV CF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작해 놓고 뭐 한두 편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다 제작하고 계약도 다 끝내놨거든요. 그래픽 다 만들어 놨겠군요. 그렇죠. 2020 뭐 이런 그리고 거. 이미 뭐 송출할 방송사랑 계약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바꾸면 어떡해? 너무 피해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도쿄올림픽도 2021년에 열리지만 올해 도쿄올림픽 메달이라든지 도쿄올림픽 아. 관련된 각종 휘장은 다 2020. 도쿄 2020이에요. 그냥 다 사정 한번 이해하고 네. 그렇게 이해합시다. 눈 그러면 한번 되는- 감아주세요. 그럽시다. 이거 다시 만들면 돈 너무 들어요. 이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인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 거네요. 이 유로 2020이라는 이른바 유럽 선수들만 참가하는 축구 월드컵. 그렇죠. 유럽 인데, 국가들만. 이번 대회는 그럼 어느 나라에서 열립니까? 2020은? 개최국이 좀 많은데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영국 런던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독일 뮌헨,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페인 세비야, 루마니아 부큐레스트,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니, 아제르바이잔 바쿠. 개최국이 따로 없어요? 11개 국가가 개최국입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원래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나라가 그러니까요. 공동 우리 개최. 보통 월드컵은 한 네, 나라에서 그렇죠. 하고 네. 가끔씩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네. 같이 하는 근데 경우들이 이번엔 11개 나라, 있었는데. 11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왜요? 원래 2020년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원래부터 그건 미리 결정을 했어요. 저는 2012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예. 2014년에 13개 국가 13개 도시에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지금 11개 국가 11개 도시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예. 이 유로 대회가 처음 열린 게 1960년이거든요. 1960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0년이 되면 60주년. 네. 60주년이니까 야, 더 많은 유럽의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이 대회를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외파의 말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야,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돈 한번 왕창 땡겨보자. 그렇게 말을 해라. 오, 여러 곳에서 하면 돈이 많이 땡겨집니까? 그죠? 왜요? 왜 그러냐면 예. 이 참고로 말씀드렸을 때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유로 대회 같은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나라는 네. 항상 중개권료를 더 비싸게 냅니다. 왜냐? 개최 도시, 개최 국가가 중개를 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협상하거든요. 중개권 협상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개최하고 나서 네. 월드컵 중개권료가 10배가 거의 뛰었어요. 중개권료는 누가 내고 누가 받는 거예요? 중개권료는 그 나라 방송사가 내고 네. 외파가 갖고 가죠. 아. 그 외파 입장에서는 예. 11개 도시에 중개권료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 너희 나라에서 11개 유로 국가에. 2020 할 건데 네. 너희 나라 방송국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네. 얼마 내실 겁니까? 작년에 그러면 뭐 보다는 더 아. 내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뭐 너무 비싸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네, 못 튕겨요. 아, 자기 나라에서 하고 국민들이 보니까 그렇죠. 머리 좋은데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외파에서 아니다 그런 거 예. 우리가 지금 이 개최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스포츠 산업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저주란 말 아시죠? 올림픽의 저주. 그러니까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나라는 경기장 건설이나 교통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개최국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러면서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까지 있는데 네. 또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는 경기장과 주변 인프라 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건설을 많이 한다는 건 환경 훼손이 그만큼 많이 된다는 거죠. 우리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알파인 스키 경기장 지으면서 가리왕산 환경 다 훼손하는 바람에 예. 지금 1,000억 들여서 다시 생태 복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허. 그럴 정도로 환경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웨파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1개 도시에서 11개 국가 11개 도시에서 대회를 하면 된다. 왜냐? 이 11개 도시 11개 국가에는 경기장과 인프라가 있다.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쓸 게 별로 없다. 야. 그러니까 이번 유로 2020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친환경 대회가 되는 동시에 개최국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새로운 스포츠 산업의 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아자찬이죠. 네. 야, 이게 그동안 무슨 올림픽이건 월드컵이건 스포츠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개최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한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글쎄요. 다른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이렇게 시도하는 건 혹시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선수들은 아주 피곤하겠습니다. 이러면 무지 피곤하죠. 여기 저기를 어휴. 영국 다녀야 BBC가 되니까. 내놓은 자료를 보면 네. 스위스의 예를 들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스위스가 결승전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선수들과 팬들, 경기장을 또 직접 가서 직관하고 싶은 팬들 있잖아요. 스위스 팬들. 예. 이런 사람 한 명당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총 21,656km가 나와요. 근데 이 거리가 네. 스위스가 지난 96년 유로 대회부터 지금까지 유로 대회에서 이동했던 거리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웨파는 이번 대회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친환경 대회가 될 거다라고 예. 큰 소리를 쳤는데 제가 자아자찬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동 거리가 4배가 늘어나면 탄소 배출도 4배가 늘어나요. 요즘 우리가 환경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뭡니까? 탄소 배출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11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려면 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비행기, 자동차, 기차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거리를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이 4배 가까이 더 늘어나는 대회가 무슨 친환경 대회냐라는 대회냐. 지금 전문가들의 비판이 유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치열한 논쟁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경기장 안 지어도 되니까. 네. 경기장 새로 지으려면 그 뭐 콘크리트건 철근이건 또 탄소 배출하면서 탄소 만들어야 배출 되는데 네. 그거 안 만들어도 되지 않냐 네. 또 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에파 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연맹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대회에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11개 개최 도시에 나무 5만 그루를 심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번 대회 수익금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하겠다. 그러면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발생된 수십만 톤의 탄소 배출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더 매진하겠다. 뭐 이렇게 어물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분들은 특수네요 또. 이 우에파는 이 축구를 이런저런 나라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네. 중계권료를 팔아서 돈을 버는 네, 일종의 이제 서커스로 치면 극단 단장 그렇죠. 서커스 한장. 같은 그런 구조인데 돈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유로 대회 한번 하면? 뭐 쏠쏠하게 봅니다. 우리 돈으로 한 2조 이상 버니까요. 오. 웨파가 공개했던 회계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면 예. 지난 유로 2016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웨파가 대회 회계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때 대회를 해서 벌어들인 총 수입은 19억 4천만 유로, 우리 예. 돈으로 2조 6,287억 원이었습니다. 오. 참고로 유로 2016을 개최했던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가 유로 2016을 개최해서 얻을 수 있다고 프랑스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경제 효과는 네.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대회 총 수입보다 작습니다. 개최국보다. 네. 하기야 서커스 극단도 서커스 그 공연장 임대해주는 빌려주는 그 건물주가 버는 돈보다 네. 뭐 극단 단장이 입장료로 벌어가는 게 더 네. 많을 수도 있긴 있죠. 주로 제일 많이 돈 버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계권료인가요? 방송국들한테 네, 파는? 중계권료 수입이 가장 크죠. 중계권료 수입이 총 수입에서 50% 이상 차지합니다. 네. 10억 유로. 유로 2016 당시에 중계권료 수입이 10억 유로, 예. 1조 3,550억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폰서 수입과 휘장 로고 같은 라이센스 판매 수입인데 예. 4억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4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로 2020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요. 이미 이거 다 팔았는데. 네, 이미 다 판 이 수입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입장권 판매 수입이 유로 2016 당시에는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5,420억 정도 나왔어요. 네. 물론 이 입장권 판매 수입은 이번에는 이만큼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죠. 그럼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2조 원을 벌면 2조 원이 이익으로 다 남는 거예요? 아니면 이 UEFA도 여기저기 월급도 주고 쓸 텐데 주로 많이 지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건 대회 운영비예요. 경기장 사용료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가 열리게 되면 안전요원부터 해서 운영요원들 쫙 배치해야 되고. 그거 개최국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은 웨파에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개최국은 그런 건물만 지어주면 네. 그럼 우에파한테는 돈을 받습니까 오히려? 웨파랑 대회 운영비를 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파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는 예, 모른다. 예. 그래야 매번 협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회 운영비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쓴 돈, 그러니까 지출은 빼야 돼요. 웨파가 네. 가져가는 돈을 보면. 그리고 웨파가 운영비를 좀 많이 씁니다. 대회 운영비가 6억 5천만 유로, 8,800억 정도 빠집니다. 그렇겠죠. 예. 나무도 심어준다고 했으니까 5만 유로 더 들겠죠. 예. 근데 이전에는 유로 2016 때는 나무 안 심어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리고 본선 진출국 선수단, 본선 진출을 유로 2016 때는 24개 팀이거든요. 지금 네. 이제 24개 팀, 예전에 16개 팀이 진출했는데 지금 24개 팀으로 늘어났어요. 24개 팀으로 늘어났는데 이 24개 팀에게 출전 수당, 승리 수당, 우승 상금 등으로 지불하는 돈이 3억 100만 유로, 그러니까 4,078억 원이 상금과 출연료. 상금과 출연료로 나갑니다. 예. 이 웨파의 유로 시리즈는 지금 참고로 유로 2016 같은 경우에 네. 본선에 진출이 확정되면 출전 수당 100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네,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요. 오. 그리고 또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곳이 프로 클럽이 있잖아요. 프로팀. 네, 예. 그러니까 프로 구단 클럽에 또 감사하다는 인사로 돈을 줘야 됩니다. 선수 차출에 협력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프로 구단들 입장에서 보면 야, 평소에 우리가 돈 줘가지고 제 옷 사고 먹고 키웠는데. 축구 훈련하는데 돈은 달랑 이 출연료 웨파가 주고 나가져가. 데려간다고 이제 이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거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돈을 주기로 했어요, 웨파가. 그래서 그 돈이 1억 5천만 유로, 2,032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지출 다 빼고 나면 웨파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8억 3천만 유로, 1조 1,246억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대충 2조 벌어서 대충 1조 쓰네요. 그죠? 네. 조금 더 쓰는 네, 거긴 1조 합니다만. 전체 매출 한 42% 정도가 순수익입니다.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1조씩 벌어서 네. 또 이제 그동안 또 돈 또 쓰고 계속 돈 쌓이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예. 또 일단 갖고 오면 1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오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 수익의 75% 정도인 6억 유로, 8,130억 원을 웨파 회원국 55개 나라, 55개 나라의 축구협회에 지원금으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아까 이제 프로 구단에게 차출에 감사하는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각국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표팀 운영하는데 우리 왜 돈 안 줘? 이러면 안 숟가락 되니까. 하나씩 다 놓는. 네, 또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남은 돈이 이제 2억 3천만 유로, 3,116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걸 이제 웨파가 이거는 우리 운영 자금으로 쓸게요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웨파는 3,116억 원을 유로 대회로 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하는 유로 2020 선수권 대회가 있다. 네. 다들 동의는 하는가 모르겠긴 해요. 나는 2021년에 할 줄 알았으면 스폰서 안 했어 뭐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스폰서 수입이나 중계권료 수입은 확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입장료 수입이 조금 줄지만, 근데 중계권료 수입이나 딴 수입이 늘어서 알겠어요. 크게 이번 대회에서 지난 대회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줄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포브스지를 비롯한 각종 경제 전문지의 예상입니다. 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